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주말 어떠셨는지요? 일요일 새벽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시죠? 이것은 다시 태어나도 말도 안 되는 경기였다. 이런 경기 또 한다면 다시는 못할 것 같다. 극적인 경기였고 꿈 같다. 응원해주신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역전에 재역전 드라마를 펼친 태극 전사들의 소감들이었습니다. 정정용 감독은 우리 팀은 하나다. 선수부터 코치진까지 모두 하나. 그게 이 팀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팀보다 더 나은 선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라운드에서 재확인시켰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36년 만에 재현된 4강 신화. 나라 안팎으로 힘든 뉴스가 이어지는 요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마치 지난 2002년 월드컵 16강전 이탈리아와의 경기가 펼쳐졌던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오버랩됐습니다. 내친 김에 에콰도르 4강전 고지를 넘고 결승까지 가는 꿈을 꿔봅니다. 오늘 1부에서요,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청소년 대표팀 월드컵 4강 진출 감동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2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폴란드 가 계시는 건 아니겠죠? 아, 네, 예. 저는 해외 순방 중 아닙니다. 국내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길이 척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부터 아시다시피 이제 핀란드 이제 하고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방문 진행하는 건데요. 어제 그 출국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추경안 심사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제 순방 전에 여야 지도부 못 만난 부분, 이거 다 좀 안타까워 하셨고, 이 출국 직전에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한테도 추경안이 안 돼서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아시다시피 그 문희상 의장하고 각 당 대표들이 만나는 초월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불참한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뭐 아예 그 뭔가 기회도 좀 잡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또 오늘 뭐 고위 당정청 지금 협의도 열릴 예정이거든요. 예. 여기서 어떻게 지금 의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임시국회 개회를 강행하는 순서로 갈지, 그게 일단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네. 이런 속에 또 어제 그 윤종원 경제수석이 그 경기 전망을 좀 내놨는데, 예. 이제까지 하고 달리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놔서 이것도 굉장히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하방 국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기 하방이 좀 장기화할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사실은 뭐 이 집권 초반에는 계속 지금 장밋빛 전망만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청와대도 좀 현실을 좀 인식을 좀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추경안 또 강조를 또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추경안 처리만 하면 경기가 좋아지느냐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라 밖 소식을 한번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헝가리 침몰 유람선 인양 작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요?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크레인선은 도착을 했습니다, 현장에.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체를 끌어올릴 와이어를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선체 4군데에다가 결속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이제 3곳만 했고, 마지막 그 한 곳은 이제 오늘 진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되면 일단 인양 관련한 준비는 끝나는 거고, 곧바로 이제 인양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오늘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일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예. 이 수심이 많이 낮아져서 사실은 2.8m 정도만 들어올리면 선체가 일단 그 물 위로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선체에 진입해서 이제 시신 수습에 지금 나설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고요. 어제 그 20대 여성 시신 한 구또 추가 수습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실종자는 지금 7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지금 선체에서 몇 명이나 발견할 수 있을지가 지금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네. 이 사망자들에 대한 화장도 지금 진행이 돼서 가족들 일부 이제 귀국하기 시작을 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이런 속에 지금 가해선박, 그러니까 바이킹 식인호가 그 충돌한 선체 앞부분을 뜬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장이 휴대폰 기록 삭제한 것도 이제 확인이 됐는데 증거인멸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수사 중인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이런 속에 63세 한국인 여성이 크루즈선에서 실종된 사고도 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오전에 지금 대형 크루즈선 노르웨이전 에픽이라고 하는 배인데요. 네네. 스페인 마요르카 섬으로 향하던 중에 이제 실종이 됐는데 남편하고 함께 여행 중이었다 그러거든요. 아, 예. 지금 헬기도 동원하고 그래서 이제 수색을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발견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안타깝네요. 네. 예, 부부가 여행 중에 이렇게 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참. 해외 여행 중에 좀 각별히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제는 또 국내에선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지금 이런 유의 사고가 지금 발생을 해서 지금 관심들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시흥시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5월 그 어린이날에 시흥시 한 농로에서 일가족 4명이 그 산속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4살 아들, 2살 딸까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워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오전 8시 51분경에 시흥시 제2경인고속도로 옆 이면도로에서 차속에서 노 부부와 상당히 작년에 딸 아들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네네. 아들하고는 이 부부가 함께 살았다 그러고요. 지금 할아버지 나이가 81세, 할머니 나이가 77세로 지금 나오고 있고, 함께 산 아들은 50세인데 미혼이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딸이 넷이라 그럽니다. 그 가운데 둘째 딸도 이번에 이제 함께 발견이 됐는데, 그 딸은 이제 54세로 알려져 있고, 다 미혼이라 그랬죠. 네네. 그럽니다. 지금 보니까 한 10년 전부터 어머니하고 그 둘째 딸이 좀 사업을 함께 했는데 이게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상당한 채무를 진 것으로 이게 이제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금 이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고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자동차 안에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물건이 발견됐다 그럽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경찰이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이런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좀 자주 발생해서 이것도 좀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침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아침 뉴스 브리핑 다소 좀 우울한 소식이었습니다만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폴란드에서 날아온 기쁜 소식 덕분에 전국이 일요일인 어제 축구 이야기로 뒤덮였어요.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이 아프리카의 강호 세네갈을 꺾고 36년 만에 4강에 진출한 것입니다. 축구 전문 BJ는 이제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인데요. 최근에는 지상파 방송에까지 좀 나오시는 분이세요. 감스트. 이분을 모시고 경기 분석, 다가올 에콰도르와의 4강 경기 전략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짧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터넷에서 개인 방송을 하고 있고 TV에도 가끔 출연하고 K리그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감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보니까 감스트가 중계하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축구를 본 분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12만 명 정도 보셨고요. 저도 굉장했어요. 네네네, 보면서 저는 진짜 영화 한 편을 보는 줄 알아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예. 새벽인데도 뭔가 피곤하지 않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 보니까 막 소리도 지르시고 어떤 때 막 화도 내고 그러시는데 지금은 이제 좀 템포 지나갔으니까 좀 화내지 마시고요. 좀 차분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짜릿한 명장면 꼽아주신다면 어떤 장면이었어요? 아무래도 너무 많은데 오세훈 선수가 헤딩으로 떨구고 네네.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해서 전진 패스를 해서 조용욱 선수가 골을 넣었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냥 중앙을 돌파하면서 찔러준 볼이었어요? 그렇죠. 네네. 저는 그 골이 왜 인상이 깊냐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골이었고 가장 이제 채팅창이 빨랐던 골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정확히 만들어진 골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과거에 이제 한국 축구를 연상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쭉 측면을 돌파해 가지고서는 중앙으로 크로스를 하면 거기서 이제 골을 연결시키는 모습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중앙을 그냥 뚫고 들어가면서 패스한 골을 그대로 볼을 골로 연결시키는 그 모습이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패스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도전적인 패스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경기에서 특히 좀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었다면 어떤 선수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 선수가 있는데 네네. 딱 한 명만 꼽자면은 저는 골키퍼 이광현 선수가 정말 잘하는구나. 정말 선방했죠. 예. 네, 이광현 선수가 없었다면 사실은 승부차기에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광현 선수가 다행히 막아가지고 저는 이광현 선수가 가장 수훈 선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들 이제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딱 앞에 두면은 너무너무 긴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제 인터뷰하는 것들도 보고 그러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배심도 좀 겸비한 선수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강원FC 소속이 돼 있는데. 네네. 자신감 자체가 눈빛에서 느껴져요. 사실은 나이가 어려서 패기가 있다고 봐도 될 만큼 뭔가 딱 막을 때도 멘탈이 안 터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민첩성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반응 속도도 좋고.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새로운 진짜 최고의 키퍼 하나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선수라고 또 한다면 이강인 선수를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아주 겸손하기도 해요. 형들이 버텨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가장 이강인 선수가 대단한 거는 일단 애국가도 크게 부르고 네네. 항상 자기가 잘했어도 팀 자체가 잘했다 이렇게 겸손함도 갖추고 있고 가장 저는 이제 대단하다고 보는 게 네네. 경기장 안에서 이런 어려운 그런 스킬들을 드리블들을 자꾸 쓰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대단한 점이 뭐냐면 실패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실전에서 써보는 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이게 무시 못하거든요. 네네. 사실 드리블을 상대 앞에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뒤로 패스하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강인 선수는 계속 이 도전적으로 하는 게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경험이 되고 쌓이다 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 남은 이제 에콰도르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 당연히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네. 네네. 이 기회에 한번 이제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정정용 감독의 용병술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독의 전술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용병술 하면 당연히 이제 교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후반전에 투입한 이 엄원상 선수가 주요했다고 봅니다. 예. 이 엄원상 선수가 나왔을 때 상대 이 사이드백, 풀백 선수들을 흔들어 놓고 그 스피드로 상대를 좀 힘들게 만드는데 그게 다 정정용 감독님의 이 전술이거든요. 네네. 용병술이 대단하다 생각하고 조금 제 생각인데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아쉬운 점은 전반전에는 좀 이렇게 항상 보면은 일본전도 그랬고 세네갈전도 그랬고 네네.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위축되거나 많이 좀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결과가 좋았지만 다음 에콰도르전은 준비를 더 잘해서 정정조 감독님이 잘 하시겠지만 좀 제대로 준비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워낙 대단하신 감독님이라. 네. 예, 보면은 그 정 감독께서 얘기하는 표현을 보니까 우리는 꾸역꾸역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난번 포르투갈전 조별리그 경기했을 때는 정말 좀 아슬아슬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남아공, 아르헨티나, 일본 이렇게 쭉쭉쭉쭉 거치면서 야 이게 가면 갈수록 정말 뚝심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던데 어떤 생각 가지셨어요?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에서 공격수로 올라가면서 이강인 시프트를 이렇게 올린 게 주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전에 지면서 우리 선수들이 하나로 뭉치고 조직력적으로 끌어올리면서 후반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아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보면 수요일 날 이제 4강전 에콰도르 경기가 있는데 말이죠. 이 에콰도르는 어떤 팀이고 우리가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네. 이제 곤살로 플라타나 레오나르도 캄파나 정말 공격진이 정말 매서운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본이나 세네갈을 상대할 때는 물론 세네갈하고 할 때는 전반전에 골을 먹혔지만 좀 이렇게 운이 좋은 상황들이 많았어요. 근데 에콰도르를 할 때는 다른 게 에콰도르는 전반에도 2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수비적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주장 황태현 선수가 좀 잘 잡아줘야 될 부분이 있고 이강인 선수도 계속 했던 것처럼 선방을 해줘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에콰도르는 수비 자체가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닙니다. 공격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역습할 때는 패스를 정확하게 해서 빠르게 가져가서 선제골을 가져가는 게 결승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선제골을 먹으면서 많이 좀 초반엔 불안했었는데 에콰도르전에서 아예 선제골을 넣으면서 좀 시작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은. 네네네. 자, 지금 보면은 그 결승행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얘기할 때마다 수비 불안, 체력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불안한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올까요? 아니면 뭔가 좀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네갈하고 경기를 하면서 후반 추가 시간이 9분이라는 그 추가 시간 하면서 거의 100분 이상의 경기를 했고 연장전에도 경기라고 승부차기까지 가면서 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뛰었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4강전에서 좀 드러날 텐데 아무래도 정신력으로 버텨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정정 감독님이 선수들을 잘 배치를 해서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결국에는 그 선수들도 보면은 그 응원해주신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승리가 가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 응원에 힘입은 바가 큰데 그 한번 연결한 김에 참 궁금한 걸 하나 여쭤볼게요. 축구 관전이라는 분위기가 과거와는 정말 많이 다른데 저도 그 감스트가 이걸 그 인터넷 중계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들이 함께 댓글을 올리고 막 응원하는 그 현장의 열기가 그냥 그대로 느껴지던데 말이죠. 축구 관전의 이런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서는 참 많이 달라졌는데 그 본인 BJ의 입장으로서 이 같은 축구 관전 문화의 어떤 그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엄청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축구를 볼 수 있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는 경기장 가서 직접 보거나 TV를 보거나 모여서 보거나 이게 다였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같이 보면서 채팅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점점 이렇게 볼 수 있는 환경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거를 더 넘어서 다른 기술이 들어온다면 좀 더 우리가 축구를 보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재미와 환경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것은 뭔가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주는 분들께 여쭤보면은 왜 재방송으로 보시냐고 여쭤봤을 때 동네 형과 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시거든요.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인터넷으로 랜선으로 떨어져 있지만 같이 붙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더 뿌듯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방향 중계에서 쌍방향 소통을 통한 응원의 문화, 관전의 문화 좀 확산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축구 전문 BJ 감스트였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오늘 2부에서는요. 3부에 늘 문을 열었던 촌철살인 카페를 조금 더 일찍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정치를, 인물을, 세상을 꼬집는 말. 촌철살인 카페. 네, 바쁜 출근길 한 주간 정치권 이슈를 사이다 같은 촌철살인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촌철살인 카페입니다. 원래 3부의 월요일마다 이제 찾아오시는 두 분이신데요. 오늘은 좀 빨리 2부에 모셨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김종옥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종옥입니다. 예, 두 분 조금 더 일찍 나오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 이슈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최근에 개신교계 전광훈 목사가 시국 선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해야 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1일 릴레이 단식 기도회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황교안 대표에게 개신교란 두 분의 촌철살인 듣도록 하죠. 이 실장님. 네. 질문이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정광훈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운을 떼시고 그다음에 바로 황교안 대표에게 사과하라. 중간에 많은 부분이 생략돼 있어서요. 라디오니까 이게 생략되는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둘을 연결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해봤는데요. 네네. 정광훈은 황교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에게 이 개신교란 수능 예비고사다. 왜냐하면 수능 예비고사다. 예비고사다. 예. 여기서 수능이란 이제 대선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 대표에게 개신교를 묻는 이유가 황교안 대표가 전도사 아닙니까? 전도사이고 또 부인께서도 가스펠을 부르시는 가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을 봉헌 발언이라든지 이런 종교적인 어떤 갈등을 또다시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황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자신의 종교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종교까지 포용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어떤 예비고사처럼 우리가 황교안 대표에게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개신교란 수능 예비고사다라는 이종근 실장의 촌평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황교안 대표에게 개신교란 자신이 믿는 종교겠죠. 좀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할 거라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일단 문제는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 목사님하고 같은 생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좀 이제라도 좀 극단적인 일부 개신교계 대표자들과 좀 선을 그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치를 올바르게 하시려면 그리고 더 큰 뜻이 있다면 이 개신교계 전체 신도들을 구원하는 길로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계속 나쁜 길로 지금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이 지금 신도분들을 갖다 몰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여하간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종교적 가치만 옳다고 얘기하는 독선과 독단을 부리게 되면 국민이 분열하고 싸움이 나는 일들이 많았고요. 네네. 역사를 보더라도 대부분 다 이렇게 전쟁과 죽음, 마녀사냥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마 우리 정치 현대에 와서는 이런 방식의 종교적인 문제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든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께서 빨리 선을 긋고 건강한 종교의 모습을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조금 전에 이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딱 한 패키지로 얘기가 좀 돼야 하는가 이런 얘기 좀 하셨는데 사실 보면 황교안 대표의 우군으로 평가받는
개신교계가 거꾸로 최근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광훈 목사가 문 대통령 올 연말까지 하야 요구 뭐 이런 발언이 있었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막말이다 이런 반응. 한기총 내부에서조차도 전광훈 목사 퇴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이 실장님? 네. 저는 어떤 분의 어떤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의미를 부여할 때 당장 그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어떤 말을 해왔는가를 봐야 맥락을 읽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를 읽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분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알 수 없는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네네. 예를 들자면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붉은 악마가 당시 꿈은 이루어진다 캐치프레이스로 카드 섹션을 했잖아요. 그때 한 말은 이겁니다. 그 꿈은 공산주의의 꿈이다. 그래서 이것은 공산 혁명을 위한 암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좀 막말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을 쭉 이어봤을 때 이것을 꼭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건 정말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이니까 네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맥락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닙니다. 예. 이분이 쏟아냈던 말들 중에는 그것 때문에 실형을 받은 것도 많아요. 뭐 신도들한테 뭐 인감증명을 떼어오면 내성도요. 떼어오지 않고 그냥 왜 떼오라 그러냐라고 물으면 그건 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쓴 기자한테 뭐 그 또 명예훼손으로 또 소송을 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발언을 굳이 이게 진짜 무슨 어떤 의미냐라고 하기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하나는 있죠. 한기총 내부에서도 정치가가 되려면 그만 총의 일을 그만둬라. 정치는. 왜냐하면 벌써 4번이나 정당을 만들었거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한국당을 지지한 것만이 아니라 기독자유당이라는 당도 만들었고 대통령 후보도 냈고 장성민 씨 대통령 후보도 냈고 그러니까 정치가일 뿐이지 종교인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저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저는 개신교가 아니어서요. 네네. 전 예수님이 이런 개신교를 특정 이념이나 정당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보니까 내란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런 뜻까지 갖고 하시지 않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최근에 하는 발언들을 보면 작년 2018년 12월 달에 목사 부부들 한 100여 명 정도를 모셔놓고 한 집회에서요. 예. 목숨을 걸고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 문재인이가 힘이 빠진 것 같다. 3일 전까지는 기필코 문재인이를 끌어냈자. 또 2018년 2월에는 미친 운전사. 이 미친 운전사라는 게 예를 들면 나라를 지금 운전하고 있는 분에 대한 비유인 것 같아요. 해방신학자 보네포의 그 얘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저기 문재인 대통령을 미친 운전사로 비유한 것 같고. 그걸 염두에 둬가지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 죽이겠다. 저는 이런 식의 발언 자체는 제가 볼 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네. 전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사회적인 논의가 되기 이전에 전 개신교 내부에서 이분 좀 퇴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계 전체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적어도 몇몇 이런 지도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개신교 전체를 욕보이게 하는 일들을 빨리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개신교 내부에서 이런 분들을 좀 퇴출시키는 이런 조치를 빨리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맥락이 안 이어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본인은 지금 사실 한기총이라는 그 단체의 수장인데 이 단체에 대척점에 있는 게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거든요. 네네. 이 기독교교회 협의회 쪽 진보 측 그 교단의 가장 사상적인 근거가 되는 사람이 본회포예요. 예. 본회포로부터 사실은 지금 진보적인 어떤 기독교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자신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기독교 교단의 단체 수장이 어떻게 전혀 다른 대척점에 있는 본회포를 언급을 하면서 자신을 비유한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도 맥락이 전혀 안 맞는 그런 비유였다는 거죠. 네네. 그분 진짜 퇴출해야겠네요, 보니까. 아니요. 네. 네.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에게
장관을 약속했다 이런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황 대표가 이런 부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그 황 대표가 앞으로 개신교 이 정광훈 목사 발언 같은 이 상황에서 취해야 될 어떠한 입장 그런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김 교수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전 기본적으로 이 한기총 대변인이 보니까 또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표께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반공적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북한에 대해 비판적이시고 그다음에 좌파 독재라고 비판하시고 있는데 한기총 대변인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일부 언론이 교회 지도자의 존엄을 무시하고 이 존엄이라고 하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쓰는 북한에서 용어입니다. 존엄이라는 네네. 용어가. 그다음에 교회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저는 이게 북한의 우상화 조치나 그다음에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또 수령을 위해서 결사옹위 목숨을 바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일부 세력들이 이 전 목사를 갖다가 상당히 우상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좀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왜 저렇게 본인 스스로 그렇게 반대하는 집단들의 모습들과 닮아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집단과 어떤 관계인지 좀 밝히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나왔지만 이미 뭐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가모니설 식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본인에게는 나쁜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라도 좀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밝히시는 게 본인의 앞으로 행보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지도자가 네.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것까지는 밝히기가. 네, 아니 근데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네네. 그것이 잘못된 발언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들이 왔을 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거꾸로 문재인 후보가 왔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어서 대통령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그렇죠. 예. 뭐 이 황교안 후보가 왔을 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이어서 또 대통령 되라. 그 발언은 사실 덕담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것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물론 텍스트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까도 맥락을 전체 봤을 때는 사실 좀 엉뚱한 발언이 많았는데 저는 일단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지금 보수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냐라고 만약 묻는다면 이미 2012년도에 끝났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옛날에는 거의 60% 70%의 그 교세를 갖고 있었는데 이미 기독교 예수교 장로의 합동부터 뭐 고심부터 다 빠져나와서 지금 30%도 안 되는 영향력이에요. 도리어 한교연이 훨씬 더 지금은 세를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중도 쪽도 많고 보수 쪽도 거의 다 떨어져 나왔고 그런데 굳이 황교안 대표가 한기총에 소속돼 있는 교단의 전도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부 지금 전체 기독교의 보수 쪽에서 아주 극히 일부를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기총의 수장의 잘못된 발언을 굳이 황교안 대표하고 자꾸 연결시키려는 것 자체가 전 모순이다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화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네. 황교안 대표가 소설가 이분열 작가를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1차 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네네. 2차 라운드를 가시는 것 같아요. 2차 라운드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보수층에서 자기의 지도자 위치를 더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권자들을 결집해내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자유한국당을 일정하게 위기에 수습하는 역할을 1차로 잡으신 것 같고요. 네네. 1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2차가 아무래도 이제 중도로 이전하는 방식의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1차의 여지는 너무나 크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이념전쟁에 유사할 만큼의 발언들을 너무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소위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로 갈라치는 방식들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그 와중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계속 당내에서 소위 막말과 망언들이 계속 진행됐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너무 심각한 말들이 벌어졌는데 소위 그것들에 대한 수습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소위 저당이 상식적인가라고 하는 의구심들 중도유권자들 많이 있었던 거죠. 네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럼 실제로 정치는 뭐라는 거냐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생에 대한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네. 국회에 안 들어가게
안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 번째 문제 이제 본인이 국회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등원의 명분과 방법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런 하나의 그 전 과정으로서 소위 이문열 소설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소위 나름대로의 자기가 합리적인 보수의 입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시연해 보이시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뭐 말씀하셨듯이 이문열 소설가가 얘기했듯이 지금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층들이 낡은 네네. 보수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지금 황교안 대표는 갈림길에 서 있다. 낡은 보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보수로 갈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보게 되면 새로운 보수로 가기에는 좀 너무 좀 낡은 보수적인 행보들을 많이 걸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뭐 제 마음속으로는 좀 제발 좀 새로운 보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많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문열 작가. 네, 그렇습니다. 이문열 씨는 2004년도에 공천심사위원장을 했죠. 한나라당에. 네네. 당시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차떼기당 운운하면서 사실 거의 이 한나라당이 죽어가고 있었던 시절에 공천심사위원장을 하면서 공천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하고 사실 다시 이제 이 국회에서 어느 정도 큰 어떤 다시 부활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황교안 대표가 이문열 소설가를 만났다고 해서 비판적인 논평을 내는 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네네. 왜냐하면 자 보시자고요. 지금 장외 대표예요. 원내의 어떤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네네. 장외 대표가 우리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원내대표의 권한이에요. 그럼 원내대표 협상하게 만들고 자기가 쓴소리를 듣겠다. 진짜 보수의 쓴소리, 진보의 쓴소리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정치란 무엇이냐, 보수란 무엇이냐 이렇게 드러나가는 과정까지 비판을 하면서 무슨 왜 만나냐, 들어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냥 몰아세우는 것이다. 차라리 한겨레 신문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로 문인을 당대표가 이렇게 만나니까 모양새가 참 좋다. 한겨레 신문마저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민주당 무조건 기승전 황교안 나빠. 이렇게 지금 논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국회 정상화 이슈까지 좀 두 분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좀 없네요. 자, 오늘 두 분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한 논설실장, 김종욱 동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한국 축구가 뜨겁습니다. 최근 개최된 이 대회에서 한국이 1983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에 4강 진출의 신화를 재현해냈습니다. 이 대회는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직접 주관하는 국제축구대회 중 하나로 2년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20세 이하 선수들이 참여하는 이 대회는 무엇일까요? 1번 U20, 2번 G2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